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려나 싶은 화요일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우리 증시에도 좀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증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역시나 연일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그리고 S&P 500 지수도 최대치로 거래를 마감해 주었습니다. 이 기세라면 S&P 500 지수 정말 연말쯤에는 6,000포인트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 역시 한동안 좀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4거래일 연속 이 하락세를 멈추고 드디어 반등에 성공해 주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론도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조금 답답한 흐름 이어졌던 우리 증시도 이 온기가 좀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살짝 오름세로 개장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이 업종별로 움직임이 어땠는가 보니까 음식료품이 연일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도 오전 중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음식료업은 현재 하락 전환을 했고요. 이 전기전자 업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 순으로 현재 업종별 등락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강보합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에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이 좋은 흐름들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의 상위 업종은 섬유, 의류, 그리고 기타 서비스, 제약 업종들이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과 전략의 방향들 오수다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집중 탐구하는 마켓나우 시간과 하정민 교수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과 함께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런 훈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오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71% 상승한 2763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0.13% 하락한 857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실게요. 네,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3,541억 원, 기관은 1,622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홀로 5,864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인이 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382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150억 원, 외국인은 90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주의 훈풍으로 인해서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18% 상승한 79,8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71% 상승한 23만 3,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SK하이닉스는 장중에는 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었죠. 네, LG에너솔루션은 1.49% 하락한 33만 1,5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현재는 2.69% 상승한 28만 6천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차도 흐름이 좋은데요. 1.78% 상승해서 현재 13만 1,4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0.22% 상승한 18만 2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네, KB금융과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가량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보실 텐데요. 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지금 2차 전지주가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켰다가 현재는 파란불 켜준 모습입니다. 네, 현재 3.57% 하락한 19만 1,800원의 에코프로비엔 볼 수가 있고요. 네, 에코프로 2.99% 하락한 9만 4,200원 선 볼 수 있습니다. 날새우제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3% 오름세 보이면서 27만 8,000원 선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HLB는 지금 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도 역시 2차 전지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7% 하락한 27만 원 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현재 1.5% 하락한 26만 2,5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0.65% 하락한 9만 2,200원 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당제약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85% 급등세 보여서 현재 14만 7,2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2.57% 오름세 보이면서 5만 1,900원 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18% 상승한 16만 8,000원 선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조금 혼조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환율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좀 외국인의 수급이 아쉽게 들어오면서 그 흐름들이 조금 또 함께 아쉽게 이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는 모습 이어져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전 중에는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낙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도 혼조세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현대차가 한때 시총 3위까지 올라오기는 했었으나 현재 다시 4위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혼조세 이어져 가고 있는 우리 시장,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오스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떤 흐름들 가져갈지 또 어떤 이슈들이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굴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마켓나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미증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연준의 통화 긴축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정말 무서운 기세로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1.63포인트, 0.77% 오른 5,473.2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는요, 5,488선까지 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나스닥도 역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세로 하루 만에 164.14포인트로 상승하면서 17,857.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88.94포인트 상승하면서 38,778.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난주 사실 이 미증시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CPI 지수나 또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등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로 확인된 시장 상황은 이 시장이 꽤나 견조하고 또 탄탄한 상태라는 이야기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FOMC 회의에서도 7월이나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인을 확인을 했거든요. 기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연내 2회에서 이제는 1회까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랠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수들은 연일 이 최고치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 증시도 이 굵직한 상위의 종목들이 전체 시장을 좀 견인해 나가는 모습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월가에서는요, 연일 환호성과 장밋빛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월가 투자은행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연달아서 S&P 500 지수의 연말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심지어 3차례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심지어 JP 모건과 함께 비관적인 전망을 계속 고수해 왔었던 에버코어 ISA는 가장 낙관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골드만삭스의 목표치를 전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기존에는 5,200선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연말 5,600선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사실 이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는요, 바로 AI입니다. 이 AI로 주목받고 있는 빅테크 기업, MS,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와 같은 이 상위 5개 빅테크 기업의 강력한 성장률 때문이라고 전망을 한 거죠. 이익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이 나머지 495개 기업의 마이너스 실적을 상쇄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자, 이 전망을 기본으로 해서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 수익률 PER을 기존 19.5배에서 20.4배로 높여서 전망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사실 AI를 통해서 이 빅테크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기대되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MS 등에 공급하는 퀄컴의 주가도 3.2%나 상승을 했거든요. 이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역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4.58%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에 이 SK 하이닉스까지 조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이 빅테크 기업들 역시 MS 1.31%, 애플 1.97% 상승을 하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좀 힘을 써주지 못했던 테슬라까지 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FSD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테스트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였죠. 자, 이렇게 어제 저희 오수다에서 또 그 어도비가 14%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AI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월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14%나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550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AI 기술주가 주도하는 랠리,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추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유독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AI와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현재 AI 사이클 자체가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주요 매출처가 개인이 아니라 결국 굵직하고 큰 금액들을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이 B2B 사이클이라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규모 컴퓨팅 파워와 또 AI 엔지니어를 갖출 비용적 감당이 가능한 곳은 사실 작은 중소기업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 기업들보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뿐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 집약적인 구조들 덕분에 이 빅테크 기업의 차후 AI 보편화 또는 개인 매출화까지 실현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막대한 이익들, 이것들이 결국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빅테크 일변화의 AI 트렌드, 지금 전 세계 자금을 정말 미국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미국 자체가 현재 블랙홀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300억,
그러니까 한화로 약 41조 6,700억 원의 자금이 이 주식이나 펀드에 새로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 49%가 미국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10년간 끊임없는 혁신 기업이 등장을 하면서 AI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결국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일 최고치 경신이라는 역대급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현재 미국 내에서도 연말까지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시 전망에 좀 유의해서 여러분께서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시총 상위 기업들의 리스트가 좀 비슷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오스타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AI 기술주 랠리와 함께 이번에는 우리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이슈입니다. 포항의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우리 시장을 정말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죠.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가스전이 발견이 됐다라는 정부의 발표 때문인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 경상북도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개발을 대비하면서 영일만항을 이 2배로 확장하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한국가스공사 정말 무섭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 자체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가스전 이슈를 통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이 이슈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주목이 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정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간부 회의에서 잇따라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서 영일만 확장 등 미래의 청사진 준비를 좀 지시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죠. 이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매장 가능성.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이 이어진 후에 연일 관련주가 좀 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와 또 불신이 뒤섞인 반응들이 연일 좀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이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처럼 들어가는 비용이나 리스크가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 성공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굉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온 나라가 기대감과 또는 우려감과 함께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전일 전해진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사흘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 가스전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자면요. 오전 중에 11%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요. 현재는 5.82% 상승하면서 5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에 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잠정 계획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바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 투자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그리고 법안적인 문제들 좀 정비해 나가야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 전략회의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부의 이런 행보 속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는 얼마나 얻었는가, 이 역시 좀 하나의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산유국의 꿈,
네, 정말 뭐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 거의 뭐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거의 뭐 클리셰처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문장이실 텐데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이죠. 산유국의 꿈에 다가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최근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에 국민의 60%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뢰한다는 답변 28%보다 무려 2배 가까운 수치로 이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잡음이 있었죠. 거기에 이 데이터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 우리가 직접 정부가 이 분석을 맡긴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체의 신뢰성과 또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방한을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기대감을 높여왔는데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회사가 연 매출 3천만 원대로 굉장히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다가 법인세 체납 사실과 함께 이 영국의 한 가정집에 주소지를 뒀다라는 사실이 좀 밝혀지면서 이거 정말 건실한 회사 맞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커져가게 만든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대한민국이 산유국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은 착실하게 좀 시행이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이 가스점 발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되는 7개의 해역을 정해서 각각 이 해양 생물의 이름들을 붙였거든요.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12월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이 대왕고래 위치를 포함한 유망 구조 중 한 곳을 골라서 첫 탐사 시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추 착수비에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100억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올해 초기 비용이 지금 100억 원일 뿐이고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회 협조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정부와 석유공사가 약 20%의 성공률을 가지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적어도 최소 5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정부가 2003년 이후에 21년째 멈춘 조광료, 이 조광료는 무엇이냐면 자원을 캐내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의 부과입니다. 이 돈의 부과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또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원유의 조광료 부과 비율이요. 일일 생산량에 따라서 3%부터 12%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 불리한 조건으로 해외 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로 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잭팟이 터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고 또 해외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 좀 살펴보고 또 이미 해외에 잘 준비되어 있는 안전장치나 기준들도 조금 고려하면서 우리의 이런 기준들도 좀 구성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고 또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연일 들썩이고 있는 이 가스 관련 종목들 유심히 체크하시고 여러분께서도 투자 전략 신중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미국 증시와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가스전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각 특징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특징적 흐름 살펴보는 이 시간 특징주 탑5입니다.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라이콤인데요. 이 라이콤은 테슬라 관련 뉴스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관련 주인 라이콤이 바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테슬라가 중국 자율
시장에 진입을 하면은 라이콤도 함께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장 초반에 25.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마감을 앞뒀는데 4,445원.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중국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우리 중국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던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입니다. 우리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 결과 어떻게 반영이 될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제수다에서도 앵커분이 다뤄주셨는데요. 바로 가스 관련주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눈에 띄다 못해서 불티나게 올라가고 있다. 예측이 어디까지 될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 이어서 우리 또 가스 관련주 동해 석유 가스 사업이 발표되면서 5만 원까지 돌파했던 한국가스공사였는데요. 지난주에는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사흘 뒤에 개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다시 한번 들썩인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자, 전일보다 11.26%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6만 3천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앞두고 56,900원까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매장량만 확인이 된다면요. 이 탐사 개발부터 인프라 사업까지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도요. 올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가하기도 했고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또 미수금을 회수한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은 석유 가스 사업 이슈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또 기초 체력이 좋은 한국가스공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요, 오늘 기아입니다. 자, 어제는 현대차가 좀 들썩였다면 오늘은 기아가 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꺾고요. 시총 5위로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에 3% 상승을 보이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13만 1,100원의 거래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기아에서 우리 효자 자동차들이죠. 스포티지, 소렌토, 그리고 SUV 차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가운데 하반기에는 또 EV3 모델을 시작으로 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미국 실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가가 지금 이렇게 전망이 좋아지면서 목표가를 18만 5천 원까지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투자 측면의 시각에서 보셨을 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3위를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상하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2위는 BH입니다. 우리 BH는 아이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실적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해서요. 현재도 2만 지금 4,950원에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이 BH는 스마트폰의 주요 응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을 동시에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관련주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로 동반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요, 2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모두 긍정적이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고 있어서 오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1위는 이제 예상이 되실까요? 자, 오늘의 1위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 빅테크, 우리 미국의 빅테크 바람이 우리 시장에도 불어왔습니다. 개장 초만에 일명 23만 리스를 돌파한 SK 하이닉스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을 좀 보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힘이 좀 다시 빠진가 싶었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23만 3,500원의 거래가 이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전날 뉴욕 증시가 MS, 애플을 포함한 이 빅테크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주가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견인하고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내 시장에도
다한 것 같죠. 우리 시장의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SK 하이닉스가 정통으로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우리 전망치도 내년과 함께 굉장히 유력하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를 29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 앞으로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1위부터 5위까지 자, 이번 주 내내 이 분위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보시면서 5위의 경제 수다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 시각 특징주 탑5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어느새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그래도 빨갛게 좀 상승 탄력 이어가주면서 2,764.8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시작은 좋았으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오후장까지 달려오면서 그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강후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 마감 직전에 약간의 상승을 해주면서 85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특징주들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 우리 시장의 흐름들을 이어가지고 있던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BH나 라이콤과 같은 종목들은 사실 그 업종이나 어떤 개별 종목들의 장세에서 좀 주목받던 종목들인데요. 이제는 이 종목들도 각 업종의 좀 대장주 또는 좀 주인공격으로 봐주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콤 뭐 사실 이 자율주행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여러 종목들과 함께 좀 라이콤에 대한 주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라이콤 다시 한번 이번에 주목을 좀 받았고요. 기아와 SK하이닉스, BH까지 여러분께서 계속 좀 주목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포트에 담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각 특징주 탑5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입니다. 자, 부동산과 재테크,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오스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좀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께 정말 알기 쉽게 그리고 낱낱이 밝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고민들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님 모시고 투자 이슈부터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나 아리따운 교수님께서 이제 화요일마다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오스타 시청자 여러분들과는 또 교수님이 처음 또 뵙는 자리이시잖아요. 간략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정민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데요. 부동산이 그야말로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정책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엄선된 정보로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뭐 그 정보뿐만 아니라 화요일마다 우리 교수님을 뵈러 오스타를 또 시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좀 이야기 나눠볼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이죠. 이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종부세를 결국에는 이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좀 부과하는 감세 개편, 감세 쪽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교수님께서는 이 종부세 개편안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여파를 좀 미치게 될 것인지 그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1주택자보다는 예를 들면 뭐 공시가 뭐 1억, 2억짜리 주택을 여러 차례 소액
주택을 다주택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세금이 또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가 점점 양극화되는 시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조금 개편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모두 다 중과세를 내게 되죠. 네. 취득할 때부터 그리고 보유하면서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모두 다 이 중과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세금도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항상 상승하는 것은 좀 아니죠. 네네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전례로 많이 답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 과세에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개편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전부터는 조금 정책을 좀 변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의지가 좀 강력합니다. 네. 보통 이제 하반기에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에 앞서서 이제 종부세라든지 그리고 상속세라든지 이런 세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금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는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조세 부분인데요. 현재도 지금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방과 이 시장이 양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 이 조세 부분에서도 이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 빠지거나 어느 지역이 모자라지 않게 균등하게 이것을 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후속 조치라든지 그 정책의 보완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좀 봤을 때는요, 이 종부세 폐지라든지 뭐 상속세라든지 각종 세금의 중과세의 뭐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거래 활성화를 일부는 조금 가지고 온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소액의 그 가액 합산이 높지 않은 그런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청색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미 좀 개편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뒤늦게 개편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좀 강력하게 이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좋은 신호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집 걱정, 우리 국민들 전부가 다 하고 있는 걱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래서 집값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말에 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 전환했거든요.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 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당분간은 좀 상승세로 지속되지 아,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궁금하셨던 것이 도대체 이제 언제 바닥이냐 이거를 네. 가장 많이 물으셨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올 겨울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강보합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달 들어서부터요.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일부 지역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가 이게 좀 두드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의 흐름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은 좀 미뤄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금리에 대한 인하가 조금 예견이 된다. 그리고 정책적인 좀 이슈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 영향이 왜 집값이 올라가고 있냐를 봤을 때는요. 저는 이제 공급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보다요 인허가라든지 착공의 공급량, 그 PF 대란 이슈로요 네. 착공되고 있는 주택 수가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9만 호가 또 주택 향후 공급량이 네, 네, 빠져 네. 있는 그런 충격적인 통계도 나와 있고요. 전반적인 기조가 지금 점차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일부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이제 좀 잠잠했던 그 생산 인력인 30대들이 다시 부동산에 좀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 예상했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거래량 자체나 가격이 한 15% 가까이 거래량은 15% 가까이 오르고 가격도 5%에서 10% 정도는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그만큼 상승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전에 2021년, 22년에 정고점을 뚫는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네.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공급량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자체는 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조금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방의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이 하반기에 금리 하향의 움직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 지방 주택 가격 이 금리와 함께 좀 더불어서 어떻게 전망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이제 수도권이랑 그리고 서울권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1.8% 가까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요,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서울이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지역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이 상승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 광역시 어. 같은 이런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게 지방 지역인데요. 이 투자는 어딜 가나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지역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이 이제 막 상승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역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또 광역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떤 인구 유입이나 개발 계획이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고요. 사실 23년 전을 기점으로 22년도를 봤을 때요. 공급량이 좀 많았습니다. 지방에 네. 공급량이 많이 있고 그래요? 아직 그게 네네.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가격의 상승세를 좀 못 보이고 있다. 이 분위기는 아마 이제 10월달과 12월달 봤을 때 올 하반기까지도 하락세라기보다는 좀 되게 강한 강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올 하반기까지 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지방의 주택 가격들도 계속 좀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지금 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전세가와 매매가의 불균형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매매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역으로 반전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현상이 좀 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이어져 갈 것인지 전망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임대가랑 매매가의 격차가 되게 네.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시장에 진입하는 이제 생산 인구 연령이 30대입니다. 네네. 30대들이 지금 주택에 대한 니즈라든지 매수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요. 사실 현재 시장의 가격이요. 이제 20, 30대가 접근하기엔 네, 너무 높습니다. 금액이 좀 많이 높죠. 네네. 예, 게다가 과거에도 인허가 착공 물량을 보면은 지금 점점 이제 1주택자, 그러니까 소형의 주택자, 1주택자들 가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공급되고 있는 현황은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4평 기준, 그렇죠? 그리고 넓네요. 30평대 네. 기준의 주택이 사실 서울 수도권을 전반했을 때 가장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매수를 할 수 있는 연령대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의 주택,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희소하게 되고 네. 예.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히 나는 직주 근접으로 회사랑 가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가격은 오르지만요. 거래량은 아까 한 17%, 18%로 예상을 했던 게 지금 거래 전환이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의 이제 임대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가가 이제 2020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7월에 발현이 됐거든요. 그럼 네. 올 8월 달까지 이후에는요. 임대가가 어떻게 더 오르게 될 오르겠네요. 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요. 이 공급이 언제까지 부족할 거냐를 좀 네, 중요하게 맞아요. 봐야 되잖아요. 이 공급이 향후 3년에서 5년간 부족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은 2022년 이후로요. 인허가 착공 물량이 이제 봤을 때 보통 평균 뭐 53만 건 이렇게 됐으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지금 네네네.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이 땅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시간이 엄청 보통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 그리고 뭐 철거하고 정리하는 데까지 1, 2년이 걸리겠고 그리고 나서 착공해서 지어지는 데까지 보통 3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5년 가까이 되는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빠르게 간다 그러네요. 해도 예, 네. 3, 4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시장의 원칙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금리가 부동산을 끌어올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매매가가 임대가를 견인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향후에도 이렇게 주택의 구매에 대한 수요보다는 임대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수요가 우선적으로 먼저 가격이 먼저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 최단에서 이제 임대 수요가 매매가로 전환되는 이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네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가가 강세인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주택을 매매하고자 또는 또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30대의 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접근하기에 이미 주택 가격은 너무 높아져 있고 그렇다고 또 공급량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매매보다 임대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임대 가격은 향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맞다 계속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게 되는데요. 자, 6월 들어서는요 은행의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말 뭐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보름새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주택 거래는 회복이 됐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반기에는 정부의 DSR, 즉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가 한층 강화가 됩니다. 이런 정책 배경을 두고 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교수님? 네,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DSR이 강화가 됩니다. 이제 상반기에는 25% 강화가 되고요. 이 스트레스 금리가 그리고 하반기는 50% 가까이 그리고 내년에 이제 100% 가까이 됩니다. 어쨌든 가계부채를 방지하려는 방안이 있지만요. 단점은요. 신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대환대출로 조금 더 저금리로 갈아타시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 좀 규제가 될 수가 있다. 발목을 잡을 그래요? 수가 있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보다 대출에 대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게 최고 봤을 때는 1.5%에서 3%까지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좀 받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리스크로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구조로 가면요. 내가 내 집을 실제로 거주하고 보유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네. 보유하면서 임대를 줄 수는 있겠죠. 혹은 갭 투자 같은 경우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중위권 가격에 드는 6억에서 8억대 금액에 드는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더 귀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보시자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청약시장. 초기에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중도금 시간을 두고 갚아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조금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시대에 청약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소규모 개발, 모아타운이라든지 소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나의 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고 또 중도금을 갚아나가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이런 주택들을 좀 전략적으로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반기 부동산에 관련된 전망 정말 낱낱이 펼쳐봤는데요. 정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했던 이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하정민 교수님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부터 좋은 흐름 이어져 왔습니다.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 좀 이어나가면서요. 2763.9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시작은 조금 호기롭게 시작을 했으나 아쉽게도 그 힘을 끝까지 이어가주지는 못했는데요. 858.95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860선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하루였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이 조금 사자세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수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 시장 조금 더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수다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또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수다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다시 만나요. 안녕.